세계가 예의주시하는 북한 핫이슈는 물론 따끈따끈한 북한 내부 소식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나우북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27년차 북한통 이영종 소장님과 함께 그리고 또 똑똑한 마크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금주의 북한 핫이슈 마크 공개해줘. 북한 3중 재난의 80일 전투 속도전 총력. 마크, 근데 나는 북마크의 안방마님이니까 뭐 벌써 북한의 3중 재난에 대해서는 이미 제대로 알고 있지만 우리 신입, 마크는 알고 있니? 2016년부터 시작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경제 제재,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1월 국경 봉쇄로 경제난 심화, 역대급 수해로 많은 이재민 발생과 농경지 침수, 올해 대중 수출 약 70% 급감, 북한 주민 60%가 식량 부족 상황이고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8.5% 전망되어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오, 네. 역시 똑똑하긴 합니다. 마크의 정보, 이거 일단 정확한가요? 네, 분석에서 전망까지 점점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정확한데요. 소장님, 먼저 이 80일 전투가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얘기하는 전투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요. 경제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80일 전투를 발기한 지난 10월 5일부터 네. 내년 정초까지가 딱 80일입니다. 아. 이 80일 동안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뭔가 좋은 결과물들을 쉽게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좀 우리 80일 전투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했다 할 수 있게 전국, 전민, 전당이 좀 매진해보자 이런 메시지가 실려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뭐 내용 중에서 일단 지금 북한이 급한 게 수해 복구 빨리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죠? 날 그렇죠. 추워지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려운 사람들. 지금 뭐 평양도 어렵다 그러지만 지방이 특히 어렵고 그럼요. 또 북한 체제를 위해서 공헌한 뭐 전쟁 노병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보훈 대상자들 이런 분들을 좀 잘 챙기자 이게 있고요. 농업, 식량 문제, 네. 먹는 문제만 풀리면 좀 살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농업 문제 이렇게 3대 부문에 좀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 삼중고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이 와중에 동원하겠다는 건데 민심이 가만히 있겠어요? 좀 힘들죠. 네. 올해 사실 보면은 연초부터 정면 돌파전, 자력갱생, 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대신해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주민들 입장에서 올해는 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연초부터 거기다 코로나, 그러니까요. 대북 제재, 그러니까요. 태풍 피해 네. 이렇게 되면서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네. 좀 연말에 좀 당창건 75주년 넘기고 조금 좀 연말에 쉬어볼까 이랬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80일 전투해라. 가뜩이나 이제 춥고 배고픈 계절인데 아하. 이 시기에 벌어질 80일 전투 진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좀 막막할 것 같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 민심 동요를 감수하고 이 80일 전투까지 나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경제 문제를 풀어야 주민들의 지지 또 리더십 기반도 탄탄해지고 또 북한이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좀 버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제재 핑계, 코로나 핑계, 태풍 핑계만 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좀 생겼어요. 앞부분에 우리 마크가 얘기했지만 네. 뭐 수출 70% 급감했다 그러는데 수입은 95%가 줄었어요. 100원어치 수입하던 게 이제 5원어치밖에 수입을 네.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주민들의 생필품 조달, 너무 없네요. 중국산 물건, 공산품 같은 거 쓰던 것들이 다 이제 조달이 안 되니까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해소하지 않고는 민심, 특히 엘리트들의 동향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김정은 위원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할 만큼 80일 전투 선포는 지금 북한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라는 네. 거를 방증하는 걸 텐데 북한의 3중 재난 타격 언제쯤 될까요? 길은 상당히 쉽고요. 쉬워요. 또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김정은 체제가 그거를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네. 북한의 비핵화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도 계속 북한에 대해서 그렇죠. 촉구를 하고 있지만 네. 비핵화 이 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민생 문제를 푸는 어떻게 보면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금주의 북한 핫 이슈 마크 전해줘.
엔도르핀 콸콸. 북한 여성들도 푹 빠진 땡땡땡땡땡. 아,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알 수 없습니다. 네, 야속한 막 힌트 좀 주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이게 단가요? 마크 이거 단가요? 왜 씹어? 읽은 것도 아는데 씹어. 저죠? 아, 예. 진정하고. 트로트 아닌가? 맞지? 엔도르핀 콸콸. 북한 여성들도 푹 빠진 미스터 트롯. 북한에서도 열풍이다? 맞습니다. 대세는 대세인가 봐요. 인스타 검색 결과 어머야. 미정 씨는 민호 특공대로 밝혀졌습니다. 어머야. 뭔가 폭로가 이어질 것 같은 어머야. 느낌입니다. 사생활을 이렇게까지 저 지인들이 이렇게 직접 마카롱을 만들어가지고 네. 선물을 한 건데 그만큼 요즘에 어딜 가나 이분들 얘기고 트로트 얘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두 분은 좀 좋아하시나 모르겠는데 일단 마크 너는 어떠니? 트로트 오라버니들 안 좋아하나? 미정아, 어머. 오빠는 트와이스 좋아한다. 저스틴 ITT. TT. 역시 미래 세대의 네. 인공지능. 네. 뭐 이럴 때만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미정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북한 통이시니까 네. 북한 주민들은 어떤 트로트맨을 좋아할까요? 단연코 단연코? 이명웅. 노래를 부르는 그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음색 이런 것들이 묵직하니 북한 주민들의 감성에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네. 외모와 외모? 스타일. 어? 피부도 약간 가무잡잡한 느낌 나고 약간 얼굴도 갸름하고 작고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짙은 색깔 정장을 하고 이렇게 나와서 딱 있는 모습. 엄청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구나. 북한의 최원픽은 임영웅 씨일 것이다. 네,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고요. 지금 그렇군요. 네. 북한에서 이 트롯맨들의 인기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요? 일단은 그 우리 쪽에서 트롯 인기가 폭발적으로 한 이 상황이 네. 북한에 너무 빨리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 미스터 트롯 이거 모르면은 유행에 뒤진다. 북한에서 그런 거 있거든요. 나 아래쪽 드라마 30개 봤다, 50개 봤다. 아랫동네 거 몇 개 봤다 이러는데 지금 트롯 같은 경우에는 이 시리즈를 다 챙겨 봤냐 안 봤냐 오.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특히 여성분들 네. 같이 보면서 이제 미리 예상해가지고 투표도 하고 우리는 전화로 이렇게 온라인 이렇게 하고 이랬었는데 북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자리에서 즉석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네, 소장님. 이렇게 네. 좀 신나는 우리 트롯맨들의 노래, 그 인기가 하도 높아가지고 북한 보위부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한다던데 이거 진짜입니까? 그래요. 단속을 벌이는데 이 흥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 북은 어깨를 어떻게 주민들이. 막아? 그리고 특히 북에서 그 단속을 한다 이럴 때 주민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단속을 한다, 성경, 기독교 관련한 것, 또 남쪽의 어떤 체제를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들, 남쪽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것, 이런 거는 정말 걸리면은 엄벌,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런 건데 남쪽의 단순한 이런 문화라든가 가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도 사실 좀 미약해요. 그리고 이 한류 관련한 이런 것들이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속에 나선 보이부원들이 뇌물 받고 오히려 봐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보이부원의 부인이나 가족들이 이런 유통들 이런 것도 돈벌이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주도하기도 해요. 특히나 상류층들이 이런 걸 즐기는 거예요. 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트롯이라든가 이런 흥겨운 우리도 지금 방송하면서 들썩들썩 하는데 북한 주민들 그 힘든 상황에서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트롯이 남북을 하나로 이었다. 지금 열 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겠네요. 아무튼 따끈따끈한 북한의 핫 이슈까지 전해드린 나우북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북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여러분의 북마크. 이번 순서는 좀 더 쉽고 유쾌하게 북한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단박톡 시간입니다.
최근 경제 실패를 인정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북한의 권력층, 간부들 단속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단박톡에서는 부정부패와 또 비리의 온상이었던 북한 간부들의 실태를 알아보고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간부 단속과 인사개혁 등을 통해 북한의 미래를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은요.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또 연인이 있죠. 저희 있나요? 스타트 멤버. 있나요? 진짜로 아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교수님도 보고 싶었죠? 아, 예, 그렇게 하다고 해주죠. 그럼 또 오랜만에 한번. 저라서. 아, 예, 예. 또 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뭐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예, 예. 민성 씨, 이거는 제가 봤을 네네. 때 앞으로 이제 매주 나오시는 분들께 다 이렇게 네. 하는 건가 싶은데 밀고 있는 건가요? 아, 살짝 뭐 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뇌물? 아, 뇌물. 그런 거죠. 뭐 뇌물? 살짝. 애게. 애게. 그래서 제가 오늘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이요? 진짜로요? 네. 여기 있는데.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데. 사랑합니다. 뭐 이런 뇌물이라면 사실 기쁜 마음으로 그쵸. 얼마든지 네. 주고받을 수 있죠. 근데 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뇌물이라는 거 살아남기 위한 필요악이 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북한이 뇌물 경제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올 정도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뇌물을 고인다라고 북한 말로 하죠. 그 고이는 게 거의 일상적으로 있는 활동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이 뇌물이면은 뭐든지 된다.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상 뭔가 확 와닿진 않아요. 뭔가 그럴 만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뇌물 경제 안 사니까 잘 뭘 얘기해도 아마 좀 피부로 와닿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북한에선 뇌물이면은 신분도 바꿀 수 있다. 신분도 바꿀 수 있다. 신분까지? 네. 북한엔 토대화 성분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태어날 때부터 자기 네네. 계급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가 대충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3대 계층이라고 해가지고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해가지고 있거든요. 그 계층이 정해져 있는데 최근에는 뇌물을 쓰면은 그 계층, 자기의 토대 성분도 바꿀 수 있다. 마치 이제 조선시대 얘기 같죠. 그렇죠. 조선시대 때 족보 사가지고 이제 바꾸는 것처럼 자기 신분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요즘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분을 바꾸려면 어느 정도의 뇌물을 바쳐야 가능한 걸까요? 궁금해지는데. 또 심지어는 북한의 간부들은 뇌물을 받기 위해서 없는 죄도 만든다더라. 이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부패, 그 뇌물 분류를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생계형 뇌물이 있고, 그리고 관료 부패, 관료 뇌물이 있고, 네. 체제형 부패, 체제 뇌물 그런 게 있어요. 뇌물도 또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생계형 뇌물이라고 하는 게 얘기하셨던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자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제 활용하는 것. 네. 이제 그리고 관료 뇌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제 관료들이 이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게 지금 이제 하나의 시스템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단속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어떤 여성이 이제 지나가다가 네. 복장 단속에 걸렸어요. 오! 네. 복장 단속에 걸렸는데 핸드백 열어보라고 해서 열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 노래가 들어있는 USB 같은 게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 지갑에 있는 돈을 일단 다 가져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 동무의 집 주소를 이제 알아내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또 찾아가서 이제 더 덮어 씌우겠다. 계속 뇌물 내놔라 해서 그게 정기 상납처럼 돼버리고 하는 사례들. 그런 사례들도 보고가 되고 했습니다. 나빴다. 됐어 진짜. 왜 북한 간부들의 비리와 또 주민들에 대한 횡포 어쩌다가 왜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북한 공무원들이 월급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제 배급제가 무너져서 인민들이 먹고 사는 걸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 북한의 이제 뭐 당원들이나 간부들이라 할지라도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배급도 끊기고 월급 가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장마당에서 이제 돈 이제 수금하듯이 뇌물로 걷고 그리고 어떤 장사 허가하는 대가로 또 뇌물 받고 뭐 자녀들 어디 입학하는데도 거의 기부금 입학 비슷하게 돈을 또 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학교. 근데 그런 데서 또 돈 받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당 간부들의 뇌물 경제 일상화되고
그리고 인민들도 거기에 적응해서 또 지금 또 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게 내 주머니 사정이 좀 괜찮을 때 뇌물을 뭐 요구하거나 그러면 아이, 기분 나쁘지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뭐 줄 수 있겠지만 최근 북한의 경제난이 이게 뭐 말도 못하게 심각한 상황에서 간부들이 이 정도로 하면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점점점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사람이 다른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면은 이건 아니야라고 뭐 들고 일어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폐쇄된 사회에서 그나마 이제 그냥 그럭저럭 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뇌물의 뇌물에도. 적정 가격이 형성돼서 네. 뇌물 경제의 일상화를 통해서 아. 비공식 경제처럼 지금 암묵적인 돌아가고. 룰이군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인민들도 공무원들의 행포라고 하는 걸 행포로 인식하지 못하는 네, 그렇게 되는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뇌물계의 시장 경제가 형성이 돼 있네요. 네. 근데 최근 특히 이렇게 북한 군인들의 부정부패라든지 탈선이 심각해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어떤 피해들이 있을까요? 과거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20세기 때 이제 고난의 행군 막 시절에는 네. 그때 이제 군인들이 북한 주민들한테 마적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마적단. 고난의 행군이면 먹을 게 없어요. 군이나 인민이나 다 그렇죠. 이제 굶어 죽던 시기니까 군인들은 근데 총이 있잖아요. 총 들고 나와가지고 주민들 거 뺏어 먹는 거예요. 내놔. 예. 그래서 그냥 그 한 중대원들이 그냥 뭐 부대 트럭 몰고 가가지고 식량 협동농장 있잖아요. 아. 거기 그냥 창고를 들이받아가지고 아유. 그냥 그 곡식 그냥 다 탈탈 털어다가 그냥 군부대 아. 일단 군인들 먹는데 먼저 쓰고 그럼 이제 너무했네. 인민들은 이제 배 움켜쥐고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니까 이게 군대가 인민을 지키냐, 인민이 군대를 지키지라고 하는 그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이 북한 인민들한테 한동안 돌았었던 적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차, 식량을 나르는 기차가 있잖아요. 네네. 그 기차를 중간에서 군부대가 탈취를 하는 사건들도 있어요. 아우, 진짜. 근데 이제 그 기차를 또 지키고 있던 보위부원들, 경찰들 있잖아요. 설마? 그들 사이에 총격전도 벌어지고 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완전 막장 드라마죠. 네, 이게 나라냐 영화도 싶은 영화, 일들이 이런 영화가 이제 없네요. 벌어지는 것이죠. 와, 진짜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 이 북한 주민들한테 이렇게 뇌물까지 뜯어가면은 진짜 앞으로 뭐 먹고 살라는 건지 그러니까요. 진짜 안 되겠네 이거. 와. 아, 정말. 그래가지고요. 네네. 최근에 이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 내부 결속 다지기 방안으로 북한 간부들 단속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꽤 이례적인 일인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 집권 한 10년 동안 하는 행보를 보면은 한 가지 생각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물려준 이런 나라의 지도자로 늙어 죽진 않겠다. 그 생각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물려준 이런 나라의 한 전형이 이제 부패한 관료들, 부패주의, 관료주의 같은 네.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 지도할 때마다 입에 꼭 이제 수식어처럼 나오는 게 부패주의, 관료주의, 척결 이런 얘기 꼭 나옵니다. 그래서 부패한 관료들 일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침식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크고 작은 행위들을 진뭉에 버리기 위한 투쟁의 열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잘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최고 지도자가 부패한 관료들 일소하겠다, 척결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인민들한테 계속 전달하는 것. 네. 그건 중요하죠. 인민들이 최고 지도자가 언젠가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세주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자꾸 던져주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기제 중에 하나, 부패주의 일소, 관료주의 일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상징적으로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만들고 싶어하는 새로운 나라, 거기를 위해서도 꼭 넘어야 할 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게다가 최근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실패를 또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성과를 내지 못한 간부들 가차없이 좀 정리를 하겠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1월 달에 네. 8차 당대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8차 당대회 때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해였거든요. 네. 전략은 방향만 있는 건데 계획은 연 단위, 분기 단위, 월 단위 이제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당 간부들 아마 그 계획 만드는데 아주 진짜 아주 죽을 힘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2달 조금 더 남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계획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에
미진했던 거 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됐던 것들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지금 아주 묻고 있는 거죠. 너네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으니까 뭘 고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누릴 수 있는 효과는 뭐냐면은 자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거죠. 최고 지도자는 열심히 전략 세우고 열심히 뭐 밖에 베트남까지 막 66시간 기차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해외 출장 가서 정상회담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에서 너네가 잘못해가지고 맨날 뇌물 받아먹고 니네가 잘못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야라고 책임을 다 전가하고 회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기제가 지금 아마 작동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간부들을 바짝 조이면서 단속을 하고 이러는 와중에 또 얼마 전에 노동신문 1면에 최고위 간부들에 대한 보도를 냈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그 최고의 간부들이 좀 몇 명 바뀌었죠.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나고 네.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 혁명 2세대 아버지 때의 이제 지도자들이 아직도 넘버 2, 넘버 3 이제 네. 이러면서 김정은과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김정은이 3세대로 이제 그 세대 교체 작업을 지금 활발히 벌이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최고 어쨌든 전면에 나왔던 지금 부각되고 있는 스타는 이제 김덕훈 내각 총리. 그래서 이제 60이 안 된 59세. 근데 60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나이가 많은데 어쨌든 북한의 지금 지도층, 최고 지도층 연령에 비해서 상당히 어린 사람이 나와서 그 김정은의 남자로 불릴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이 현장 출신이에요. 네, 현장에서 밑바닥에서 이제 갈고 닦은 당간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강도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강도가 북한에서는 이게 자강도 정신 해가지고 좀 특별한 이제 그 정신으로 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력갱생의 상징이에요. 자강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북미 관계, 남북 관계 개선 없이 자기들이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인물로 훈련된 사람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박봉주 부위원장하고 이제 김덕훈 부총리가 같은 자강도 출신으로 해요. 자강도 패밀리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현장 지도도 둘이 또 같이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삼촌과 조카가 마치 과외 수업해 주는 것처럼 박봉주가 현장 료해라고 하는데 네. 현장 료해는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듯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콤비로 다니면서 지금 이제 세대 교체와 인수인계 작업들을 지금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인사개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북한의 경제 구조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 국가 체제라고 해서 북한은 당이 우선이거든요. 네. 그 내각은 그냥 손발이에요. 우리의 총리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 총리한테 힘을 실어주고 내각 총리가 또 김정은의 남자라고 불리는 당의 또 핵심 요직에 또 동시에 또 앉아 있고 하면서 이제 그 당과 내각을 틀어지고 이제 가는 건데, 그 내각에 대해서 힘이 있는 총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책임 총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그렇게까지 불릴 정도로 어쨌든 힘을 좀 실어주겠다는 메시지를 좀 보내고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 방향은 내가 결정한 거야. 네. 근데 책임은 나중에 너한테 묻겠어.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그렇죠. 파워를 줬는데 못해? 이거밖에 안 되니? 너 때문이다. 이럴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사극에 가끔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왕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뭐 아버지가 왕세자한테 막 가르칠 때 사극에 나오는 대사 중에 왕이란 결정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다. 뭐 이제 그런 거 얘기를 하거든요. 왕은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야. 신하들의 결정을 윤호하고 책임을 묻는 자리야. 예. 책임을 지진 않네요. 묻네요. 결정은 하고 일 시키고 책임을 묻는 거예요. 본인은 책임을 안 지고. 네. 그거를 마치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보이죠. 좀 현상적으로 보면.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복막고를 쭉 모니터링해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군가요? 김여정 부부장인데 나 아니고? 선배님도 맞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 딱 한 명. 네. 근데 사실 지금 실질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오른팔 김여정 부부장 아닌가요? 김정은한테 북한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가업이에요, 가업. 그렇죠. 그죠? 그 가업의 또 유일한 그 혈육, 동지가 또 누굽니까? 김여정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여정의 역할이나 권한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논의가 분분할 수 있겠지만, 김정은의 자리만 넘보지 않는 한 김여정의 자리는 언제나 고정돼 있을 것 같아요. 오른팔 역할로. 네, 그거는 아마 불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방송도 우리가 지금 김여정의 역할을 굉장히 이제 크게 부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 언론에서도 아, 그렇죠. 김여정 2인자 막 그런 얘기 보도 나오잖아요. 그런 보도 나올 때 가장 불편한 사람이 김여정 본인일 거예요. 말을 이렇게까지 하면 좀 그런데. 내가 좀 부담스럽고 내가 위험한데라고 아. 하는 거죠. 그 북한 같은 체제에서 2인자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오빠도 당연히 인터넷으로 다 그 방송이나 신문기사 다 보고 있을 텐데 거기 자기 역할이 자꾸 2인자다, 실세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김여정 부부장 본인이 가장 좀 부담스러워할 거고 김정은 위원장도 김여정 부부장을 지금까지는 현재 뭐 내치겠다든지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도 김정은 위원장의 자리를 노리지 않는 한은 네. 본인만의 아주 특수한 자리와 위치를 계속 이제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간부 단속, 뭐 인사 개혁, 앞으로 북한 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는 북한을 마치 아시아의 스위스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본인이 유학했던 나라이기도 하지만 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아주 강력한 국방력과 네. 이제 또 이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 중립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마 좀 북한을 그렇게 중국이나 미국이나 남한이나 그 누구도 치지 못하는 아주 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공표를 하죠. 국방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을 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초강대국 미국과 정상회담도 하고 핵담판도 벌리고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경제력이죠. 네. 이 경제를 스위스처럼 네. 크게 만들어야 되고 뭐 관광을 육성을 하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첨단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첨단 산업 육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이제 핵 문제가 안 풀리면 제재 안 풀리면 이 경제가 발전 안 되고 하는 딜레마에 지금 네.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거리가 뭐냐면 간부들의 수준이에요. 나의 안목은 전 세계 글로벌 수준으로 지금 그렇지, 올라와 있고 그렇죠. 아시아의 스위스나 전혀 전에 없던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당 간부들은 여전히 20세기의 관념에 잡혀 있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주변에서도 일어나요. 우리 뭐 회사에 가면은 보통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회사 가면 사장님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밖에 다른 사장들, 회장들 만나면서 업계의 최신 동향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저만치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사원들을 보면은 여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눈은 또 네. 빠졌는데. 맞아요, 맞아요. 자기를 둘러싼 이제 사원들과 자기 이제 현재 상황은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나 회장님들이 맨날 버럭버럭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이제 가슴속에서 네. 문제는 우라가 뭐야? 이거 그렇죠. 예. 그걸 하니까 문제는 너야라고 하는 걸 김정은 위원장은 매번 이제 강조를 하고 당 간부들 단속하는 거나 그러면서 또 어쩔 땐 또 이렇게 사기 진작이 위해서 화끈하게 네. 칭찬해 주는 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양면을 좀 구사를 하면서 그 내년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근데 내년도 준비를 할 때 핵심은 어쨌든 미국 대선에서 네.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미 관계를 어떻게 개선을 하고 핵담판을 어떻게 완성을 해서 또 제재 완화라고 하는 성과 보따리를 가지고 나라를 새롭게 만들 것이냐 이제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제 연말을 세계 정세를 관찰하면서 보낼 거고 동시에 이 세계 정세 속에서 이 남북 관계 또 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렇게 계산을 좀 하면서 지금 또 밤잠 못 자고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가을이잖아요. 날씨도 가을이 왔어요. 추워지고 뭐 하루 내일 당장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게 정말 2020년이었는데 북한과의 관계 또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어떻게 변화를 할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박. 대단하십니다. 대박.